안녕하세요. 고품격 허세방송 마드리드의 이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베네치아의 거장 티치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티치아노 하면 일단은 베네치아 화파의 가장 중요한 화가 중에 한 분이죠. 벨리니 형제의 공방에서 그림을 배웠고 중요한 선배가 바로 조르조네를 잇는 후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분의 별명이 별 가운데 있는 태양 혹은 색채 연금술사라는 16세기 중반 르네상스 중심 시대를 대표하는 베네치아의 거장이죠. 자, 대표적인 클라이언트가 까를로스인데요. 국왕으로부터 기사자기를 받았던 화가이기도 하죠. 바로크를 또 예견했다고 평가를 해요. 이분이 왜 대단한지 좀 감이 안 잡혔거든요. 그 뒷이야기도 많지 않고 카라바초처럼 완전 뭐 진짜처럼 그린 것도 없고, 근데 당시에 엄청 유명했던 화가인데 그 키워드를 4가지로 좀 풀어볼게요. 첫 번째가 붉은 색깔, 그리고 바로크를 예견, 베네치아의 컬러, 그리고 터치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바모스! 자, 가장 중요한 클라이언트 중에 하나였죠. 카를로스 5세면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이면서 스페인의 당시 국왕이었습니다. 천운을 타고난 스페인 전성기 때의 국왕이죠. 신성로마 제국의 카를로스 5세 하면 대표적인 합스부르크 왕과 근친결혼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그 주걱턱으로 유명하죠. 자, 이 턱 보세요. 좀 튀어나와 있죠. 자, 근데 이게 얼마나 미화시켰는지를 알 수 있는,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그림이 있거든요. 건너편에 티센 미술관에 있는 독일 루카스 크라나흐의 작품 보면요, 턱이 이렇게까지 늘어져 있습니다. 솔직히 그린 스타일이 다르지만 일부러 굳이 못생기게 그리진 않잖아요, 화가들이. 근데 이렇게 그려놨다는 것은 티치아노의 카를로스 5세의 그 턱이 얼마나 미화된 작품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특유의 붉은 색깔 컬러가 등장합니다. 이분이 특유의 붉은 계열 컬러를 정말 사랑했던 분이에요. 이 색깔은 항상은 아니지만 자주 등장하는 컬러죠. 그래서 고객 우선주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카를로스 5세의 또 다른 그 사냥하는 모습을 그린 다른 초상화죠. 그리고 턱이 좀 덜 튀어나와 있고요. 그의 아들도 아주 중요한 클라이언트 중에 하나였죠. 티치아노를 마드리드로 모시어 오려고도 했어요, 아버지 때부터. 근데 티치아노는 스페인에 가는 것은 이제 정중하게 거절을 했죠. 그 티치아노의 상당수의 그림을 수집했던, 이 사람은 티치아노의 그리스 신화 누드화를 엄청나게 많이 수집했던 국왕입니다. 이분도 턱이 굉장히 많이 튀어나와 있는데 이걸 아주 많이 미화시켰죠. 빨간 색깔은 필수적으로 또 등장합니다. 중요한 클라이언트 중에 하나가 교황이죠. 교황이었던 바울 3세의 초상화인데요. 특유의 번쩍거리는 질감 효과를 아주 잘 묘사를 했죠. 붉은 계열을 원래 좋아하는데 그 교황이 입는 그런 색깔이 또 이 빨간 색깔을 많이 입다 보니까 그 특유의 질감을 아주 잘 표현했죠. 티치아노 그림치고 굉장히 디테일을 잘 묘사한 건데, 카를로스 5세 아까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의 아내였어요. 포르투갈 공주 출신의 그의 아내 이사벨 왕비입니다. 황후죠. 카를로스 5세의 남편과 다르게 미인이었던 분이고 특유의 붉은 계열 역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당시에 책을 읽는 거를 자주 그림에서 많이 보여주는데 신앙심이라든지 지적인 걸 표현할 때 이렇게 많이 그려줍니다. 베네치아에 있는 산타마리아 바실리카의 제단화를 그리면서 또 유명해졌습니다. 일단은 제단화의 특징을 보면 크게 2단 구조인데요. 지상 세계와 근데 천상의 세계 2단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형식은 나중에 엘 그레코 후배에게도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밑에 쪽 보면 주제가 성모 승천이잖아요. 하늘나라 올라가는 성모님에 대한 찬사, 영적인 모습을 보고 환호하는 제자들을 볼 수가 있죠. 포즈를 보면 역동성이 이제 극대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나중에 바로 그 포즈가 되는 거죠. 그리고
특유의 붉은 계열 컬러는 또 역시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위쪽을 보면 성모 마리아가 주제이죠. 티치아노 그림 특유의 아주 터프한 터치보다는 아주 디테일함이 잘 녹아져 있고요. 손가락도 살아나 있죠. 그리고 포즈도 아주 생동감이 있어요. 역시 바로크적인 포즈가 나오고 톤이 살아있다는 것은 나중에 엘그레코에게도 영향을 줬다는 것을 엘그레코 그림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컬러가 쓰여 있죠. 베네치아가 광물 수입을 빨리 하다 보니까 다양한 컬러를 아주 잘 내거든요. 이런 컬러가 아주 다양하게 녹아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천상색에 보면 절대자의 모습을 또 그려놨고요. 주변에 이제 천사들이 있죠. 그 얼굴만 등장하는 천사는 케루빔이라는 천사입니다. 그 재단화를 잘 그리면 이후에 클라이언트들에게 인정을 받거든요. 이후에 더 성공을 했던 화가이죠. 대표적인 그리스 신화 중에 하나가 황금비를 마는 다나의 이야기, 프라도에 있는 작품인데 특유의 붉은 계열의 컬러가 있고요. 터치를 보면요, 이분도 스타일이 다양한데 여기서는 아주 디테일한 묘사보단 터프하게 힘을 빼는 뿌연 효과를 냈어요. 프라도 미술관에 있는 작품들 보면 디테일이 많이 생략되고 터프한 그 몽환적인 흐물흐물한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그림이 많죠. 페르시우스의 엄마인데요. 예언이 있어요. 신탁이 있는데 다나의 아버지가 크리수스, 그러니까 페르시우스의 할아버지인데 예언에 따르면 딸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나중에 자신을 해친다는, 크리수스 이 왕을 해친다는 예언 때문에 절대 결혼 못하도록 청동탑에 감금시켜 놓은 거예요. 딸을 불쌍하게. 그 제우스가 바람둥이 왕이잖아요. 인간 신 안 가리고 이쁜 여자라고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어떻게든 자기 여자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다나에가 이쁘다는 것을 알고 제우스가 청동탑을 통과하기 위해서 황금비로 변신하고 이 탑을 뚫고 황금비가 돼서 다나에와 관계를 했다는 일화입니다. 돈을 밝히는 이 노파가 황금 떨어진 날개 나서 황금 만든 이런 해학적인 모습이 나오는 거죠. 또 다른 그리스 신화 작품인데 비너스가 인간 신 안 가리고 바람을 많이 피죠. 그래서 그 비너스와 아도니스 그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붉은 계열 컬러가 나오고 다소 터프한 터치를 볼 수 있는 작품이죠. 비너스와 아도니스가 사랑한 사이였는데 그 예언에 따르면 아도니스가 사냥을 떠나는 장면인데 비너스 여자의 직감이란 게 있죠. 불길한 느낌, 그 촉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사냥하러 가지 말라고 말리는 장면입니다. 여신의 직감은 정확하죠. 나중에 이 아도니스가 야생 짐승들에게 죽거든요. 이 불길한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거, 사랑의 신이죠. 에루스가 잠자고 있다는 것을 보면 그 불길한 그 미래를 알 수가 있는 그 단서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도니스가 죽고 그 자리에 아네모네 꽃이 피었거든요. 꽃말은 기대에 덧없는 사랑입니다. 안드로스 섬의 바쿠스 축제라는 주제인데요.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아주 어울리는 그림입니다. 그리스의 섬인데 바쿠스 축제날 술 마시는 인간을 그린 거예요. 그 주제가 다 술이죠. 술판을 벌이는 건데 술 마시고 그 기분 좋아서 춤추는 사람들, 이거 자세히 확대하면 아이가 오줌 싸고 있어요. 아이도 술을 먹었나 봐요. 그리고 술 먹고 낮잠 자는 사람, 그래서 아주 술 먹은 뒤에 그런 익살스러움을 표현한 작품인데, 자, 요 컬러 보면요, 베네치아 화파의 리더로서 특유의 붉은 계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컬러가 나오는데 알록달록한 컬러, 그러니까 좀 밝은 컬러를 쓴 작품 시리즈가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의 작품입니다. 티치아노의 스타일 보면 요런 스타일도 꽤 많습니다. 비너스 경배라는 작품인데요. 자, 오른쪽에 비너스 신을 보고 그 경배를 하는 림프라고 하죠. 그 요정들의 이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과가 많은데 사과는 또 비너스를 상징하는, 그래서 아이들을 많다는 것은 또 다산을 상징하기도 해요. 풍요, 다산을 상징하는 이런 그림이고, 역시 컬러를 보면 알록달록한 오색 컬러를 아주 다양하게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그림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좀 귀여운 아이들 모습을 볼 수 있는 조르조네의 그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르조네의 인생 작품인데 잠자는 비너스라는 작품을 이 앞에 부분만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배경을 남기고 이 남은 배경 부분을 그 후배 티치아노가 완성을 했습니다.
조르존의 작품이지만 티치아노에 의해서 완성된 잠자는 비너스라는 작품이죠. 자, 이 붉은 계열의 컬러가 티치아노만 좋아한 게 아니라 조르존의 선배도 이미 좋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그림뿐만 아니라 나중에 티치아노의 우르빈의 비너스도 그렇고 마네에 많은 영향을 줬어요. 마네가 그 처음에 엄청나게 많이 욕을 먹었던 이유가 너무 평면적으로 이 입체감이 너무 깨진 작품이라서 혹평을 받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누아도 역시 너무 밝고 어둠 대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명암 처리가 너무 약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구겨진 천은 그렇다 쳐도 이 누드화 보면요, 입체감이 너무 약해요. 양감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마네가 그렇게 욕먹는 게 좀 억울한 것도 없잖아 있거든요. 고전주의의 거장 조르존의 티치아노의 그림이라는 이유로 그 별 얘기 안 하고, 마네 당시 유명하지 않은 화가가 살롱전에 처음 발표했을 때, 그러니까 무명화란 이유로 많이 욕먹은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풀바디의 점심 식사나 올랭피아의 인체적인 비례나 미학도 좀 떨어진 건 없지 않아 있지만, 그 양감이 떨어진다는 걸 공격받는 게 너무 좀 과한 평가하기도 했거든요. 이 그림이 좀 많은 논란이 됐었던 게 있어요. 손 모양 보면 그냥 가린 게 아니라 보통 은밀한 부위는 가리는 게 당시의 시대 상황이었어요. 누드화를 함부로 못 그릴 때, 신적인 존재만 그릴 때 은밀한 부위는 가리는데, 근데 이 손가락 보면 여성의 나중에 이게 외설 논란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네의 올랭피아나 파격적 누드화라고 불리는 고야의 옷을 벗은 마야, 그렇게 따지면 조르존의 이런 효과가 더욱 에로틱하거든요. 그리고 이 다음 누드화 보면 이거는 티치아노의 누드화예요. 우르비노의 비너스라고 불리는데, 그 빨간 색깔이라든지 이런 포즈도 잠자는 비너스 선배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았죠. 근데 역시 손가락 방향이 역시 선배를 따라 했죠. 간접적인 에로틱이 또 나오고요.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것은 시선 처리거든요. 이전의 누드화들에서는 시선 처리가 정면을 바라보지 않고 이렇게 눈을 이전처럼 내리거나 다른 데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르비노의 비너스를 보면 시선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서 더욱 도발적인 그 에로틱함을 더욱 강조했다고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옷을 벗은 마야, 그리고 마네 올랭피아를 보면 시선 처리가 정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때 엄청나게 많이 욕을 먹었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어디 누드화가 어떻게 시선을 정면을 보냐고. 이미 마네의 우르비노 비너스 때 이걸 이미 시도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작품 해설 보면 그게 마치 최초인 것처럼 얘기한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미 이걸 시도했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뭐 대단한 거라고 하는 건지. 그렇잖아요. 어떤 평가에서 뭐 최초라든지 이게 굉장히 파격적이었다는 말, 그 너무 또 믿을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옷을 벗은 마야라든지 마네의 누드가 좀 많이 욕먹은 것도 인체가 그다지 자연스럽지도 않고 이쁘지 않아서 그런 건데, 근데 이 우르빈의 비너스 역시 요 허리 라인이라든지 보면요 좀 부자연스러워요. 너무 좀 연체동물 같은 게 있거든요. 오달리스크 앵글의 그 작품도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 작품도 역시 그렇게 자연스러운 누드화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허리도 좀 긴 편이거든요. 오달리스크처럼 고전주의 이상적인 누드화의 전형이다 라고 보지는 않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자, 아무튼 티치아노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